우리나라 지금 K방산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산화율이 좀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오늘날의 이런 무기 체계들이 단순히 뭐 전차와 자주포 또는 전투기 등이 그냥 기름이나 연료만 주입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밀한 컴퓨터와 같은 정밀 기기들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하드 파워에서는 나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또 방위 산업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하드 파워에 대한 강점은 있지만 의외로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전략들 또 새로운 무기들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 최규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상지대학교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직을 또 맡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뭐 세 번째 오시는 거라서 우리 벌써 구독자분들 다 됐나요?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옷이 점점 젠스랑에 가까워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이랑 일본의 관계가 약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둘의 그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중일 간의 좀 외교 갈등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중국과 일본 수교를 체결한 이래로 이 정도까지 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의 수위가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중일 간의 이런 외교적 마찰에 이제 불씨를 지핀 게 네. 결국은 대만 문제.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 양안 문제가 발생 시에 일본이 개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고, 사실은 이제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중국의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그동안의 관례상은 2연임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 3연임 이후에 사실은 거의 종신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시진핑이 올해로 이제 만 70이 훌쩍 넘었죠. 그리고 중국은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원칙. 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 내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그런 수건을 이루려고 하는 게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 8월 달에도 중국 북중 국경 지역을 답사를 했는데, 이제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 훈춘 지역에 이르기까지 1334km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현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특히 뭐 군함을 건조하는 분야, 중국과 일본, 우리 한국이 또 조선업 분야에서는 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또 나라들인데, 중국은 최근에 민간 선박 소주를 안 받고 이제 군함을 이제 거의 뭐 미친 듯이 찍어낸다는 표현을 또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미국은 이제 자국의 그런 해양 그런 조선 분야 생태계가 붕괴됐고, 반대로 중국은 한창 이러한 해군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뭐 다양한 뭐 우리가 뭐 무역 전쟁이라느니 관세 전쟁이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또 신조어로 또 관세 동맹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중국과의 이런 어떤 이제 무력 충돌이나 어떤 그 외교적 갈등을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의 중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의 배후에는 네. 일본은 어떤 미국과 모종의 그런 어떤 의도돼 있는 일종의 뭐 약속 대련과 같이 그런 어떤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추측, 뭐 그런 분석들이 최근에 국제관계나 국제정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도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일본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일본도 미국과 미일 동맹이 맺어져 있죠. 그리고 동북아 지역 영내에서의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 또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를 높여왔고, 그리고 이제 뭐 방위 대강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전수 방위 원칙에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이었던 결국은 이제 전범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이제 군사 강대국화 그래서 군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은 작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은 미국의 승인과 용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우리가 뭐 군사적 분야 또는 어떤 안보적인 분야만 볼 게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의 그런 어떤 무역이나 관세 분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협력에 관련된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굉장히 아쉬운 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본이 뭐 미국과의 어떤 그런 사전 교감이나 뭐 그런 게 작용됐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런 주요 정책이나 또는 미국의 의도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배경에 좀 부합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그런 강한 스탠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일 간의 갈등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막 때려 하다가 이제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위대에서 나 우리 이제 맞았으니까 정식 군대로 다 바꿀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명분도 가능하죠. 사실은 일본은 방금 말씀하셨던 자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식 군대 그리고 보통 국가로서의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일본 정부의 의도 그런 또 의지가 결국은 이러한 중일 간의 어떤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이 일본의 어떤 정부의 의도나 일본 국익에 부합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럼 혹시라도 중국이랑 일본도 무력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에라고 하는 그런 가정인데요. 네. 사실 뭐 전쟁이란 것이 뭐 비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변 국가들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없어야 할 일인데요. 근데 지금 사실은 중일 간의 이러한 무력 분쟁 또는 외교적 마찰이나 갈등 그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떤 무력 충돌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중일 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센카쿠 열도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여러 또 다양한 형태에서의 어떤 촉발되는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돼서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자칫 대규모 전면전 형태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가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랑 중국이랑 만약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안보는 사실 그 한 나라의 안보를 그 나라 스스로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떤 동맹이라든가 또는 국제 관계 그리고 그런 외교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결속과 연대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일 동맹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는 한미 동맹이 네. 있듯이 사실은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단순히 중국이라는 한 나라와 일본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닐 거라는 거죠. 결국은 중일 간의 그러한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네. 미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 결국은 한국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동맹 이론에서 얘기하는 게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동맹은요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합니다. 네. 그래서 한미 동맹도 사실은 한미 군사 동맹이 올바른 표현이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참전하는 전쟁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동맹국의 그런 무력 분쟁이나 또는 전쟁에 우린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맹 이론에서는 이것을 방기와 연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동맹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 우리가 그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동맹을 맺으면. 근데 반대로 이게 연루라고 하는 그러한 동맹 이론의 연루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방기라고 하는 것이 가령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뭐 북한과 어떤 전면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을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미국의 반전 여론이 불고 미 의회나 미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 결국 이제 우리에게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방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지만 정작
군사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방기라고 하는 게 방관하듯이 뒷짐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네. 동맹은 이 두 가지 연루와 방기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의 중일 간 이런 무력 충돌이나 갈등이 좀 더 심화돼서 군사적 충돌로 야기되면 결국은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우리 한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기의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이 동맹 이론에서 보면요. 네. 동맹은 강대국과 강대국은 동맹을 맺질 않아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이 맺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에 또 여기서 벌어지는 또 우위.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강대국의 의지나 강대국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중일 간의 무력 좀 충돌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군사적 활동이나 개입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어떤 동맹 이론에서 얘기하는 방기를 취하고 싶어도 네. 우린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 방기나 포기가 쉽지 않죠. 강요받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막 또 국방비 증액 이런 어떤 조건이 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2022년 그해 겨울에 우리 한국 정부는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155mm 포탄을 미국을 경유해서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우린 군사적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군수 물자나 포탄 등을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간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고 포탄 지원을 해준 것을 극구 부인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미국의 의도나 미국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군사적 지원이든 또는 군사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제일 단순하게 중국이랑 일본이랑 그냥 단독끼리 싸운다. 뭐 다른 지원 없이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순한 국력이나 군사력 수준만으로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런 공식대로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소강과 공방을 반복하면서 네. 러시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한 군사력 수치나 정량화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전쟁의 승패 이런 것을 섣불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네.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 그런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면 중국과 일본 양측 모두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그쵸. 거죠. 그거는 양국 당사자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원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더 이렇게 으르렁대고 더 사납게 굴수록 사실은 더 겁이 나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간에 지금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가고 있지만 실상은 양측 모두 그런 극단적인 무력 어떤 그런 전쟁 상황까지는 네. 양측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육은 누가 더 커요? 전력? 일단은 사실은 뭐 지난 6월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도 보여줬지만 오늘날 전쟁의 양상이 이제 더 버튼워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도 사실은 대규모 병력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양국이 이제 미사일 투발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또는 드론 등을 활용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전쟁 양상이 현대전이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량 살상이나 대량 파괴로 벌어지던 전쟁 양상이 지금은 대량 살상이나 대량 파괴보다는 적 지휘소를 파괴하거나 적 주요 요인을 암살하거나 또는 적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산업동원시설 등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라는 걸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면 일단 대규모 그런 병력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에는 일단 중간에 한반도가 있죠. 섬나라인 일본에 중국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인데 또 상륙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상륙작전 아마 우리 대표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성공 확률이 낮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륙작전이고 하나가 공습을 하는 강화 그런 작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위험한 작전이고 성공 확률이 낮은 작전인데 일본의 대규모 그 병력을 상륙시킴으로써 그런 전쟁 양상으로 전쟁을 이끌어간다? 일단 그런 모습은 좀 상상하기가 쉽지 않고요. 결국은 이제
뭐 중국이 자랑하는 고도의 투발 시스템들, 이제 둥펑 미사일이라든가 다양한 화력 수단 등을 동원함으로써 이제 전쟁 양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입장에서도 정식 군대가 아닌 지금 자위대 지금 현행 병력 수준이나 지금의 그러한 군사력 수준만으로 중국과의 전면전을 한다? 두 나라 모두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전쟁을 수행하는 양상이나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한 전면전의 양상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단순히 뭐 수치만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식처럼 던지고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뭐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중국과 일본이 만약에 전쟁을 벌인다 했을 때는 그런 투발체들, 투발 수단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적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리가 흔히 사이버 전쟁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와 산업 뭐 이런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이나 그 다음에 그런 선전선동에 의한 뭐 다양한 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나타나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 가능성, 사실은 중국과 일본이 어떤 무력 충돌을 설령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센가쿠 열도나 뭐 일부 지역에서의 그런 충돌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단 1%만의 희박한 가능성만으로도 사실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그런 전쟁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직접적인 또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또 방산에 대해서는 기술력이라든지 좀 입지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쟁에 대한 양상과 이런 것들이 계속 넓혀져 가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 방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방산 안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방위산업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자주국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자주국방을 한마디로 국산화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무기 체계에 대한 그런 그 기술들을, 핵심 기술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K방산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산화율이 좀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오늘날의 이런 무기 체계들이 단순히 뭐 전차와 자주포 또는 전투기 등이 그냥 기름이나 연료만 주입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밀한 컴퓨터와 같은 정밀 기기들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의 대다수, 거의 한 90% 이상이 핵심 OS라고 하는 운영 체제, 여기에 더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제 내장형 소프트웨어 이르기까지 사실 이 소프트웨어가 거의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하드 파워에서는 나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또 방위산업에 투영이 됐기 때문에 하드 파워에 대한 강점은 있지만 의외로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삼성전자 그 갤럭시 S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스마트폰은 우리가 잘 만들지만 핵심 OS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우리가 외산에 의지하고 있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여지는데, 일단은 첫 번째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두 번째 이러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높이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국방의 영역에서만 방위산업을 디펜스 파트에서만 너무 매몰돼 있었던 게 없잖아 있는데, 사실 디펜스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래서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측면의 산업적 접근의 어떤 그런 산업 고도화에 대한 부분도 세밀한 검토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뭐 무기로 싸우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이제 전략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무기의 성능이나 무기의 보유 수량도 중요한데, 사실은 전쟁 지속 능력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현대전 양상이 국가 총력전 양상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가 총력전이라는 것은 국가가 보유하고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우리 산업이나 경제, 그리고 이러한 방산의 기반 역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경제력이나 어떤 산업 경쟁력,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군사력이나 방위산업 기반에는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남성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라는 조직이 좀 보수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럼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뭐 배우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중요한 지적이세요. 왜냐면 사실은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판도가. 그러면 전쟁의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전투하는 방식이나 작전 개념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군은 이제 1950년대 이제 당시에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돌이켜 보면 1차 세계대전을 대표하는 게 참호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은 전격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전격전의 핵심은 전차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전격전을 영어로 표현하면 에어랜드 배틀이라고 공지 합동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뭐냐면 이제 공군력의 우세가 없이는 전차의 기동성만 갖고서는 전격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남전을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제는 뭐 고지전이나 산악전 뭐 이런 형태로 벌어졌는데 이제는 시가전이나 또는 우리가 뭐 다영역 작전이라든가 또는 모자이크전이라든가 이제는 그 공간의 어떤 영역이 육상과 지상, 해상만이 아닌 이 3차원 공간이 이제는 사이버 영역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전대미문의 우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5차원의 광역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전장 영역이나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 수단이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가 싸우는 전략이나 또 전투 행동 규범 등이 달라져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우리가 더딘 상황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식 훈련하고 있잖아요. 제식 훈련이 옛날에 한창 소총전 뭐 그런 거 할 때 그때 필요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군에서는 드론병, 그래서 드론 전문병이라든가 그 관련 기술병들, 그 무기 체계를 운영 조작하는 그런 인원들에 대한 그 전문 기술병 등을 좀 많이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보병 사단만 보더라도 지금은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군도 DNA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작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기술 첨단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중요한 좀 고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어떤 무기가 지금 되게 중요시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여전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차나 자주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요. 당분간 이런 부분은 또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머지않아 이제 미래 전장은 이제 무인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멈티라고 하는 맨드 언맨드 티밍이라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인과 무인의 이제 드론이나 로봇 이런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차 미래에는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한데 엄티 그러니까 언맨드 티밍 그러니까 무무인 복합 체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100% 자율화되어 있는 이제 무인 무기 체계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자면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인화를 위한 그런 로봇이나 이런 관련 기술들. 근데 로봇의 기술 중에 핵심은 사실은 센서와 구동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똑똑한 이게 스마트화된 무인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AI와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 양자역학에 대한 양자 컴퓨팅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접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일반 민수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들이 결국은 국방의 영역에서도 이제 무관하지 않다.